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좀 풀렸는데 날씨부터 알아보죠. 마지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도로가 미끄러우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산 하나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오후부터는 해안가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가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전국에서 나쁨 수준, 서해안은 매우 나쁨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알아봅니다. 서울이 4.3도, 대전은 영하 0.1도, 부산은 7.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 강릉 14도, 전주는 15도로 초봄처럼 포근할 텐데요.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동해안은 비의 양이 적어서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인데요. 요즘 화재 사고가 잦은 만큼 주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혈세 개인 유용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는 등 12억 원이 넘는 공금을 유용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고가의 개인용 물품을 구매하는 등 흥청망청 소비를 했다는 거죠.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14개 공공기관의 시설 부대비 집행 실태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시설 부대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직접 사업비 외에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다 아니면 사업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험한 데를 많이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전모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안전화를 구입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작업복이라고 얘기하는 안전복도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부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렇게 부대 비용을 사용하라고 준 돈으로 공무원들이 고가의 등산용품이나 스포츠 의류 같은 등산화 이런 것들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만 사서 입은 게 아니고요. 윗선에도 상납도 했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공사 감독을 나가니까 필요해가지고 샀다고 치지만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공사 감독을 안 나가는 우리 상관한테도 그런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 돈이 6억 5천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출장 여비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출장 여비들도 있지만 그 외에 필요하지 않은 출장 여비를 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출장 가지도 않았는데 출장 여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출장을 갔지만 일찍 복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일찍 복귀하면은 나머지 출장비가 필요 없는데 그것도 그냥 출장비로 지급한 것으로 해서 개인한테 돈을 줬다고 합니다. 또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외유성 출장 같은 경우에 인정을 안 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네. 그 외유성 출장도 출장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써서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비를 지출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익위원회는 이렇게 부정하게, 부당하게 사용된 돈은 관련 기관들로부터 환수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도둑이네요. 세금 도둑. 그래서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세금 도둑 잡아라 이렇게 시민단체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만 아는 뭔가 꼼수 같은 게 여전히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불편한 진실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이 꼼수로 퇴근 수당을 챙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대를 조작하는 경우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퇴근 다 하고 술 한잔 걸치고 와가지고 이제 퇴근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입 카드를 찍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야근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이 공무원은
그거보다 훨씬 한 수 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부산시 7급 공무원 사례인데요. 행정 포털 시스템에 보통 이렇게 출입증 딱 찍으면은 기록이 남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을 썼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1차례에 걸쳐서 221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결국은 이제 사법 처리까지 받게 되는데 부산지법이 이 공무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네. 이슈 첫 번째 얘기는 도둑들 얘기였습니다. 도둑. 네. 세금 도둑들 얘기였습니다. 세금 낼 화가 때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좀 잘 좀 쓰였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맥 빠집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는 음주운전자 이례적 중형 선고입니다. 지난 7월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심 재판부가 이 운전자에 대해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어제 인천지법이 이 운전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이제 형을 선고한 건데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이 운전자는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49살 이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네.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양형 기준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혐의로 기소된 사람한테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은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형을 가중해서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만큼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음주운전자는 음주 단속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거였습니다. 인도로 돌진해서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건데요. 이 피해자는 당시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숨졌다고 합니다. 또 이 운전자는 화물차로 운전을 하면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 왔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피해자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한 점,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뭐 센 거라고 그러지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10년도 이게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아버지를 잃은 두 아이, 이건 가정 파괴범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네. 사람을 사망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가중을 해서 형을 네. 선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에 술에 취한 것뿐이 아니고 약에 취해서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 사건인가 그런 거 예, 갑자기 맞아요. 지금 떠오르는데 네. 네. 야, 이게 양형 기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또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습니까?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문신 청소년입니다. 요즘 문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죠? 네. 타투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렇죠. 타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문신이다 그러면은 뭐 특정인이나 이렇게 막 용 그리고 네, 이런 네. 사람들 생각하실 텐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신에 대한 타투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투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청소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렇게 후회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재고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타투라는 게요. 사실 뭐 하는 것도 좀 아프다고 하지만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지금 몇 배는 더 힘들고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통증도 훨씬 심한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원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자기가 사회적 선택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좀 뭐 후회하더라도 본인이 책임 좀 되는 거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10대 때 호기심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때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타투를 할 때 꼭 하기 전에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다 막 타투하고 막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거나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타투를 시술 받을 때는 한 몇십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뭐 타투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거하려면요. 그거의 한 10배 이상, 수백만 원? 이거로도 모자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염색이 됐듯이 피부가 타투가 되면 그다음에는 피부를 이렇게 제거하듯이 그렇게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가 이런 거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서울 관악구가 이렇게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문신 제거 지원 사업 클린 핸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4명의 문신을 이렇게 무료로 없애줬다고 하는데요. 한때의 잘못된 선택을 극복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예산까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또 네.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 때 멋 모르고 친구들이 막 하면 막 객기로 막 하는 친구들이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타투 관련해서도 청소년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아이고 참.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4번째 이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급속 확산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요. 좀 우리나라도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네. 뭔가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건 아닌가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게 세균하고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쯤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한 중간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한 코로나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게 왜 또 걱정을 하냐면은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국내 11월 넷째 주 이 폐렴 입원 환자가 2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첫째 주는 이거보다 한 절반가량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2, 3주 사이에 1.6배가량 폐렴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폐렴은 보통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낫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난 3주 정도 길게 가기도 하고요. 좀 더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흔한 폐렴이고 90에서 95%가 항생제로 치료가 된다. 또 이 당분간 환자가 늘어날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낙관적인 것들 그리고 아이들 우리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고 손발 씻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동병원 전문가들이 또 있잖아요. 예, 대한아동병원협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소아청소년과 없어가지고 좀 줄 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폐렴 같은 경우에는 소아나 아니면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지금 확산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소아청소년과나 이런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폐렴이 확산될 경우에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뒷받쳐줄 수 있겠느냐. 이걸 제일 먼저 우려하고 있고요. 또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산할 경우에 이렇게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때 우리가 너무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최근에 독감도 늘어나고 있죠. 각종 전염병이 늘어나는데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까지 환자까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대처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해야 될 지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폐렴 환자가 확산하기 전에 방역 당국이 좀 바짝 긴장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잠시만요.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 전하고 가실게요.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뭐예요? 네, 연애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새 아이 양육권은 아빠가입니다. 네, 최연소 아이돌 부부로 화제를 모았었던 FT 아일랜드 최민환 씨와 그리고 라붐 출신 가수 유리 씨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발표를 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연소 아이돌 부부로 결혼한 지 5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갑작스러워서 놀라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두 사람의 이혼, 어느 부부나 어느 커플이나 그렇지만 이게 내밀한 속사정이라 일단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속사가, 이 최민환 씨 소속사가 먼저 입장을 냈어요. 두 사람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 조정 절차 중이다 이렇게 알렸고요. 최민환 씨도 개인이 또 본인이 스스로 또 알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아빠로서 역할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네, 엄마인 유리 씨 역시 SNS에 자신의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저희 부부가 서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였지만 여기서 끝이 났지만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는 끝이 아니기에 저희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피고 소통하고 있다. 라면서 이 새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중이다라는 근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얘기를 둘 다 했는데 네. 양육권은 아빠가 갖게 됐네요. 아빠가 갖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2018년 5월에 첫 아이 얻고 나서 2020년 2월에 한꺼번에 두 딸을, 쌍둥이 딸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둥이 이 엄마 아빠가 됐고 새 아이를 두는 가정이 됐는데요. 요번에 보면 그럼 왜 아빠가, 흔히는 이제 보통은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데 왜 아빠가 갖게 됐을까? 요 어떤 배경은 유리 씨의 입장문 속에서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양육비를 비롯해서 어떤 육아 환경을 생각하는 금전적 부분이 관련이 돼 있겠죠. 현실적 문제도 있고 또 이 새 아이의 어떤 심리적 불안함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에서 자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곳이 지금까지 이제 자랐던 곳이 아빠의 집이다 보니까 아빠가 마련한 집.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빠가 양육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알렸어요.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살던 곳에서 아빠와 새아이가 살고 유리 씨가 거처를 옮기게 되겠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 새 아이의 교육관 차이를 보였던 그 예전의 모습들이 좀 재조명되기도 했죠. 네, 두 사람이 과거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자녀 교육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반된 이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는 건데요. 새 아이의 교육비로만 한 달에 800만 원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서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교육을 시키면 새 아이에게 한 달에 800만 원이 드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이 부부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이 영어 유치원에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어 유치원에서 발레 교육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치원에 새 아이가 다니는 것만으로도 한 800만 원 가량이 나가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지금 이혼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네. 아이들이 5살 안쪽이라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새 아이가 800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2018년생이고 야. 둘째가 2020년생이니까 뭐 3살, 5살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같이 살다 보면 교육관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데
야, 이건 좀 많이 크게 다르죠. 네. 유리 씨가 내가 왜 이렇게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냐면요 하면서 그 배경을 좀 밝힌 적이 있어요. 본인이 어린 시절에 냉장고에 그 빨간 딱지라고 하죠. 흔히 이 압류 딱지가 붙을 만큼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교육관을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는 달라도 또 너무 달랐습니다. 이 최민환 씨는 나는 아이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주면 나중에 해줄 게 없다. 절제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를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힘들지만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건 좀 명확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이혼하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거 말고 뭐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젊은 부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바로 SNS 언팔로우입니다. 이게 뭐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두 사람 다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눈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두 사람의 개인 SNS 이 팔로잉 목록에 서로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눈치챈 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혼 소식을 밝히기 전부터 서로를 언팔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모습이 팬들에게 포착이 됐었고요. 더불어서 각자의 계정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면서 사진을 좀 올린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 사진들을 또 하나하나 삭제를 했었던 모습들도 포착이 되면서 사실 두 사람이 이혼 소식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 누리꾼들,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이 가정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피어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두 사람뿐이 아니고 요즘 연예계에 이혼 소식이 많아요? 많죠. 사실 이제 예전부터 11월 괴담이라고 해서 11월에 유달리 연예계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어떤 지병에 의해서든 교통사고에 의해서든 극단적 선택에 의해서든 약물에 의해서든 어떤 세상을 떠나는 연예인들도 많았고 이혼하는 이제 커플들도 많았는데 좀 최근 몇 년간 좀 잠잠한가 했는데 올해는 좀 가만 생각해 보면요. 11월에 아나운서 부부를 비롯해서 개그맨, 배우, 가수와 또 방송인 부부 제가 그렇게 좋은 일일 건 없으니까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진 않지만 무려 6커플이 11월에 이혼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어져서 결국 12월에 또 이 최민환 유리 씨 커플까지 또 이제 이혼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이게 좀 저는 이게 이제는 좀 11월 괴담이 이거 아닌데 이거 틀렸어 이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11월에 지금 다 아시지만 마약 사건도 있고 이혼 사건 근데 이 이혼이 또 마약이 12월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세미치 12월이 조금 저는 우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30년 만에 복귀한 한석규입니다. 배우 한석규 씨가 2024년을 기준으로 무려 30년 만에 드라마로 또 복귀를 하는데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MBC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야, 1990년대 이때는 정말 그 드라마의 흥행 보증수표였죠. 흥행 보증수표였죠. 사실 이제 지금 우리는 한석규 하면 연기력 최고. 또 많은 분들이 영화 속에서 초록 물고기라든가 막둥이 역할 이런 거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한석규 씨가 텔레비전 안방극장에서 먼저 연기력 인정받았었거든요. 조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992년부터 93년까지 방영이 됐던 아들과 딸에서 이 귀남이 최수종 씨가 연기했었죠. 귀남이 친구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후남이 김희애 씨가 연기했던 후남이의 사실 살짝 이렇게 스쳐가는 어떤 이렇게 ROTC 장교 이렇게 슥 지나가고 만화했는데 인양 시청자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누구야 이래가지고 결국 김희애 씨랑 결혼까지 하고 그의 MBC에서 신인상을 받고 근데 사실 그 다음 것도 보면 또 다 MBC예요. 우연찮게 한석규 씨랑 MBC가 이렇게 요번 드라마까지 인연이 깊은데 뭐냐면은 또 이듬해 1994년에 요때 또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서울의 달 최민식 씨랑 나왔던 그것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연말에서 MBC 최우수 남자 연기상 딱 받았었고 1995년에 호텔이라는 드라마까지 그냥 이 안방극장에서 TV에서 먼저 연기력을 인정받았었는데 이제 또 요번에
안방극장 돌아오니까 만으로 29년, 횟수로 30년 만에 또 이 MBC로 또 돌아온다.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석규 씨가 왜 이렇게 인기를 얻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아유 말할 거 없이 연기력인데. 아이 그럼요. 우리가 그때 왜 후남이 남편까지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나이든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어머 목소리가 부드러운데 중저음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울뚝불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눈동글, 코 높고 이게 아니라 뭔가 도시적 세련됨에 배어있는 새로운 훈남의 기준? 이러면서 아주 한석규 씨가 새 시대를 열었었죠. 네, 저 미소, 그렇죠. 많은 팬분들이 사랑하는 미소, 그리고 또 믿고 보는 배우입니다. 연기력이 네. 워낙 뛰어난데 이번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번 드라마에서 한석규 씨는요,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이자 외동딸을 키우는, 홀로 키우는 이 아빠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아빠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어떤 드라마냐면, 자신이 수사 중인 이 살인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요, 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진실을 밝히려고 고군분투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딸이 그러면 억울하게 얽혀 있느냐, 아니면 딸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진짜로 얽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석규 씨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도 너무너무 궁금한 부분이고요. 또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모성을 이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역할이 사실은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작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석규 씨가 이 작품을 택했다. 이 부분은 저희 아버지도 이 안방극장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 아빠들이 어깨를 좀 더 펼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딸을 구하는 아버지 하면 저는 테이큰을 가장 먼저 그렇죠. 생각하는데 한석규 씨는 과연 이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지켜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들어볼까요? 네,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0.5%만 인정입니다. 과연 누가 0.5%만 인정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박수홍 씨의 친형입니다. 지난 1일이죠.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해 또 9차 공판이 열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박수홍 씨 친형이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 전체 금액의 0.5%만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횡령 금액이 60억인데 그중에서 0.5%만 내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0.5%면 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 3천만 원 이렇게 그 정도 되죠.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검찰이 확인한 겁니다. 2011년부터 10년 동안 이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어떤 회사의 어떤 회삿돈 그리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이거를 횡령한 금액으로 본 게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껴도 61억 7천만 원은 진짜 횡령했다. 검찰은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친형이 인정한 금액은 0.5% 이것도 올려드린 겁니다. 본인이 61억 7천만 원인데 내가 횡령한 거는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결국 0.5%도 안 되는 밑도는 수준만 아주 거의 뭐 좁쌀만큼 인정하셨네요. 예, 이거 뭐 금액 차가 아니 뭐 6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돈을 그러면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일단 검찰이 지적한 부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요, 박수홍 씨 친형이요, 2011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 7천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봤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타 자금 무단 사용으로 9천만 원, 그리고 기획사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9천만 원, 그리고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이 혐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혐의라는 게 정말 딱 드러난 것만 아주 보수적으로 본 것이 이 금액이거든요. 하지만 박수홍 씨 이 친형 측의 입장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연예 기획사의 이름을 올린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연예 기획사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그래 그건 인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연예 기획사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이거는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관리비 인출해서 요거 조금 썼다, 요거 인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네. 이 박수홍 씨 형수 같은 경우에도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나는 전업주부고 명의만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횡령 혐의 일체 전부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박수홍 씨 사건 보면 가족끼리 왜 이래를 넘어서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음 공판은 언제예요? 일단 시작이 2021년 4월이었죠. 지금 해바뀌면 횟수로 뭐 4년 차고 거의 막 만 3년 꽉 채우는 상황인데 10차 공판은 2024년 1월 10일로 정해졌는데 이게 이제 거의 결심 공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래도 3월까지 가면 만 3년인데 그래도 만 3년 조금 되기 전에 끝나나 싶은데 제가 이렇게 뭐 횟수로 4년 차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횡령 사건하고 별개로 이 또 형수는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 형수가 지인과 함께 박수홍 씨 개인 사생활 또 아내의 또 예전 사생활을 근거 없이 폭로한 부분, 이 부분을 또 검찰이 혹시나 명예훼손으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또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연애 소식 들어보죠. 네, 연예라이브 네 번째 소식은요. 10억 원 기부입니다. 이제 어느덧 2023년도 며칠 남지가 않았는데요. 이렇게 2023년 마지막을 향해 가는 가운데 스타들의 통큰 억소리 나는 기부 소식에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에서 가수 박진영 씨가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억 원을 기부를 하면서 통큰 나눔 행보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그러니까 10억, 네. 20억 기부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박진영 씨가 2년 동안요, 이게 뭐 회사 이름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자산에서 10억 원을 또 한 번 기부를 하면서 2년 동안 총 20억 원의 기부 금액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통큰 나눔 행보를 펼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되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치료비까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아니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기부를 하게 된 이 배경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야, 이거 칭찬할 거 칭찬해야죠. 정말. 그쵸? 네, 네. 대단합니다. 박진영 씨의 기부 그 10억 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요? 삼성서울병원 비롯해서 전국의 거점 병원 5곳에 2억씩 곱하기 5, 10억 이렇게 기부될 거고요. 자, 지난해 10억, 올해 10억. 박진영 씨가 이제 기부한 게 20억인데 또 사실 회사도 따로 했어요. 회사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그럼 한 4년간이 되겠네요. 26억. 이제 회사가 직접 밝힌 거니까 금액 정확히 또 얘기해야 되겠죠. 26억 7,025만 원을 또 JYP 엔터테인먼트가 기부를 해서 대략 이제 박진영 씨 개인과 회사를 합하니까 최근 한 3, 4년 동안 46억 원이 넘는 이런 돈을 기부했다. 와, 박수 드립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박진영 씨가 공개 기부를 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박진영 씨가 공개 기부를 한 이유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칭찬받으려고? 아닙니다. 이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큰 그림을 그린 건데요. 자신이 이렇게 공개 기부를 하고 나서 요즘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박진영이 이런 곳에 기부를 했네? 연말이 되니까 이런 기부가 있네? 라는 걸 알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그 보통 대중들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라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부 금액을 조금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공개 기부를 하게 됐다. 사실 박진영 씨 이렇게 대놓고 칭찬받는 거 뭐 약간 좀 쑥스러워할 수 있는 성격인데 이 이유에 대해서 공개 기부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저희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연애 소식 들어볼까요? 네, 연예라이브 다음 소식은요.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지금 검찰이 한 회사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에요.
배우 윤정희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정희 씨가 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죠?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서울 남부지검이 지금 이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포털과 이 대형 SNS, 유명 SNS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한 드라마 회사를 200억 원에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200억 원 가치나 되는 회사야? 요거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지금 대형 대기업 회사의 투자전략본부장하고 대표를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투자전략본부장이 누구냐면 배우 윤정희 씨의 남편입니다. 아니, 근데 내 남편이 한 일로 왜 배우 윤정희 씨까지 조사를 받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비싸게 사준 거 아니야라는 드라마 제작사가 윤정희 씨가 투자했던 그리고 지금은 이 대형 회사의 투자전략본부장이지만 이 윤정희 씨가 투자한 회사를 운영했던 남편이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인이 투자하고 내가 예전에 운영하던 회사를 옮겨가서 너무 비싸게 사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정희 씨는 단순히 지금 이 회사의 대형 이 포털이자 SNS 회사의 투자전략본부장의 부인으로서뿐이 아니라 너무 고가에 팔면서 이 시세 차익을 너무 크게 몰아받은 이 제작사의 투자자가 될 수도 있어서 요번에 참고인 조사지만 다음에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대체 어떤 드라마 제작사이길래 200억 원이라는 이 거액을 들여서 사들인 걸까요? 일단 윤정희 씨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이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도에 1억 원이라는 이 자본금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립 다음에 2018년도에는 영업 손실을 이때부터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윤정희 씨 남편이 영업사업 본부장으로 있던 2020년도에는 22억 원이라는 손실금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외부 시선이 그런데 200억 인수 이게 뭐지라는 시선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별다른 수익이 없음에도 그러니까 외부 시선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정희 씨 남편이 회사 돈 200억 원이라는 이 거액으로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 카카오 M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사 인수 소식을 전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인수 이후에요. 전지현 씨 주연의 드라마 지리산 그리고 박은빈 씨 주연의 무인도의 디바 등을 만드는 모습이었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윤정희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소속사가 대신 입장을 전했는데 이거는 배우의 개인 사생활이라서 개입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확인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어떤 배우의 이 연기만이 그 소속사의 관여 부분인지는 또 우리 시청자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은영 씨.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이혼은 NO, 별거는 YES입니다. 아침부터 이혼 이야기, 별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많이 당황하셨죠? 이혼, 별거. 부부들이 이제 떨어져 지낸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부는요. 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별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좀 한시적 별거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러기 아빠가 된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요. 물 건너 가족을 둔 스타들입니다. 네, 물 건너 가족을 둔 스타들. 마포에 살고 여의도에 살면 물 건너. 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저희도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물 건너에 가족을 둔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은요, 물 건너 발리에 가족을 보낸 배우 이범수 씨입니다. 네, 이범수 씨가 기러기 아빠가 됐어요. 근황이 상당히 새로운데요. 그쵸. 이범수 씨 가족이 발리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이 그 아내 SNS를 통해서 바로 얼마 전에 지난 10월 25일에 알려졌어요. 한 누리꾼이 물어봅니다. 그 아내 SNS에요. 발리로 이사 가셨나요? 그랬더니 그 부인 워낙 영어도 잘하셔서 그런지 예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한 달 좀 넘은 이범수 씨가 이제 그런 초보 기러기 아빠가 됐네요. 자,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발리에서 그 이범수 씨 가족이 지내는 그 집이요.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이범수 씨 아내가 SNS를 통해서 이 으리으리한 집을 일부 또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범수 씨 발리 집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거 보세요. 야, 제가 왜 이렇게 으리으리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너무 좋다. 네, 호텔 놀러 간 게 아니고요. 그럼 집이래요. 집입니다. 집이에요. 바로 이 수영장 딸린 집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번쩍번쩍한 샹들리에 거기에다가 8인용의 넓은 식탁까지 아주 으리으리하다는 단어를 빼면 설명하기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이범수 씨는 한국에 있고 아내와 아이들이 저 발리에 거주하는 거예요? 네. 이민을 갔으면 아예 간 거 아닌가? 일단 이범수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OTT 드라마 광장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 OTT 드라마 광장부터 살짝 설명을 하고 가자면요. 일단 소지섭 씨 주연의 이 드라마예요. 다른 조직의 행동대장이 된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 형이 대신 복수를 한다라는 이 누아르물인데요. 이범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 이 조직이 저지른 현장의 뒤처리와 마무리를 맡은 어떤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번 열심히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촬영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바쁜 한국에서의 촬영 중에서도 이범수 씨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발리로 또 슝 하고 날아가는 이 일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발리 꽤 멉니다. 비행기 타고 거의 한 6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이범수 씨 아내 SNS를 통해서 이 아빠의 남다른 사랑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롱디, 좋은 아빠 되기 쉽지 않지. 광장 촬영하다 3일 우리 남매 보러 날아옴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범수 씨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남다른 가족 사랑을 볼 수 있네요. 저는 3일 있으면 잘 것 같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이범수 씨의 그 자녀들 예전에 한 그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다남매로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사진 살짝 보니까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2010년에 이범수 씨가 아내와 결혼을 해서 슬하에 1남 1녀 자녀를 두었는데요. 이 자녀들 과거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가지고 아주 많은 또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첫째 딸이 2011년생으로 올해 12살이고요. 둘째 아들은 2014년생으로 9살인데요. 아주 폭풍 성장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그 이범수 부부의 첫째 딸은요. 지금 12살 나이인데요. 벌써 이범수 씨 아내 키인 160 같은 158cm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예, 소다남매. 소다남매. 예. 공부도 잘한대요? 공부 잘한다고 해요. 특히 이제 이 남매가 다 영어를 잘하는데 특히 누나는 거의 뭐 꼬마 통번역사라고 와우. 이렇게 알려졌는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이범수 씨 아내가 워낙 영어 잘하잖아요. 뭐 프랑스어도 하고 뭐 여러 나라 말을 잘하는 분인데 인도네시아 말도 하고 이 딸을 주니어 ITT라는 이 자격증 이게 주니어를 상대로 한 통번역사 뭐 그런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요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겨울방학 때 열심히 지난해 말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년 전이죠. 열심히 준비시켜가지고 올해 초에 딱 시험 봐가지고 주니어 ITT 합격증 받고 그걸로 끝내질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또 11월에 4급으로 승급 시험 또 쳐서 합격하고 이랬다고 해요. 사실 이런 거 전해드릴 때 너무 이 전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또 열혈 막 이런 또 그 자격증이 뭐야 막 이러실까봐 제가 다 걱정이 되는데. OTT도 아니고 ITT. 그러니까요. 제가 참 너무 자식 교육에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그런데 요게 한 4급이 얼마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영어라고 하는데
첫째 딸이 6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앞서는 거니까 우리 너무 그렇게 갑자기 그러지 않기로 해요. 네. 아 근데 뭐 통번역사 뭐 자격증 뭐 이러니까 와, 그러니까. 저보다 낫네요. 이범수 씨 아들 또한 그 어휘력 대단하다 그래요? 아, 누나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데 이 둘째가 질 수 없죠. 이범수 씨 둘째 아들도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올 9월에 치른 주니어 ITT 이 자격증을 또 취득을 했습니다. 했다라는 게 또 중요하죠. 사실 이범수 씨의 아내는요. 아들의 영어 우등생 면모를 이전에 밝힌 바가 있어요. 작년에 SNS에 이 토슬 시험 성적표를 공개를 했는데 이때 무려 97점 그리고 1등급이라는 아주 높은 이 점수를 밝혀서 눈길을 모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출장은 아니고 휴가를 가가지고 영어를 쓸 때가 있어서 음식을 보여주면서 too hot, 아이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아니 그래도 다 통하면 되는 거지. 낯설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역이라니. 영어 잘하니까 발리에서 수업 뭐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 지장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발리에서 영국 국제학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요거 할 때 ITT 주니어 자격증 있어요 하고 요걸 서류를 첨부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이 어머니께서 알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새 학교에 가서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통번역이랬잖아요. 꼬마 통번역사지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 모국어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잘한다는 거잖아요. 네. 영어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이거를 통역하고 번역해주는 시험을 본 거니까. 그래서 또 거기서 굉장히 또 새 학교에서 적응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 이범수 씨 아내가 알려왔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가장 궁금한 게 왜 발리를 선택했을까? 왜 발리로 갔을까요? 네, 일단 이범수 씨 가족이 우리 이래서 발리를 갑니다라고 이렇게 딱 밝힌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정 한번 해볼 건데 이범수 씨 아내분의 이 유년기가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범수 씨 아내가요, 이 상사 주재원이 아버지를 따라서 외국 생활을 꽤 오래 했었는데 특히 이 인도네시아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익숙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을 했고 또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등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좀 가볍게 접하고 또 편하게 배우는데 굉장히 무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8년도 인터뷰에서 이범수 씨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지루하리만큼 공부할 수가 있었다. 정말 프랑스어, 인도네시아가 바탕이 돼서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전 세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겁없이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유년기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런 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 건너의 가족을 둔 스타들 두 번째 주인공은요. 각방살이를 넘어서 일본으로 가족을 보낸 가수 김정민 씨입니다. 김정민 씨 오해 소지가 있네요. 각방살이 하다 지금 기억이 아파?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김정민 씨가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2014년부터 말하자면 10년 전부터 셋째 출산한 이후로 각방을 썼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둘이 함께 잔 시간보다 따로 잔 시간이 더 많더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 부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이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들으시면 이런 걱정, 우려 싹 날리실 수 있습니다. 그 러브스토리 제가 언뜻 듣기로는 뭐 연애 한 4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한 초고속 부부로 알고 있거든요. 네, 더 놀라운 점은 선혼인신고 후 결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코로나 당시 아니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는데요. 2006년에 이 차태현 씨 결혼식에 초대된 김정민 씨가 그 결혼식에 갔다가 이런 생각을 딱 했다고 해요. 쟤는 지금 결혼했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예전에 가수 동료인 이 박혜경 씨가 지나가는 말로 아니 내가 소개팅 한번 해줄게 너무 괜찮은 사람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게 그날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혜경 씨에게 연락을 해서 그 소개팅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 차태현 씨 결혼 날짜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데이트를 했고 양가 허락하에 45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했고요. 연애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여름에 만나서 가을에 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추진력이 대단하신데요. 근데 김정민 씨는 기러기 아빠가 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네, 김정민 씨 지금 기러기 아빠가 된 지는 2달 정도 됐습니다. 2006년에 일본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슬하에 또 새 아들을 둔 김정민 씨는요. 이 본인 인생에서 본인이 기러기 아빠가 될 거라고는 그려보지를 못했는데 이 기러기 아빠가 된 이유에는 바로 새 아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새 아들이 대체 뭘 하길래? 새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김정민 씨 새 아들 중에서 첫째가 올해 16살인데 광주 FC U18 소속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뭐 2019년도에 전국 이 축구 리그에서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할 만큼 축구 명문학교 이런 데 다니고 있고 또 둘째도 15살인데 축구 열심히 하다가 올해는 잠깐 쉬고 있지만 또 축구 좋아하고 셋째가 10살인데 또 일본에서 축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제가 보기엔 뭐 손흥민 선수, 우리 이강인 선수 이런 또 이 축구 선수들을 세계적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이게 조기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게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새 아이가 다 축구를 한다는 것도 특이한데요. 그러면 그죠. 김정민 씨가 원래 축구 선수였나? 아니죠. 김정민 씨. 가수 김정민 씨가 이렇게 난데에 심으면은 이제 가수가 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수가 세 분이 나온 거죠.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됐는지 그 김정민 씨 아내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태양이가 7살, 도윤이가 6살 때 FC 서울에서 다문화 지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들이 그렇게 축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축구 실력이 뭐 아내분의 재능을 좀 닮은 거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김정민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 DNA라며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을 잘할 리가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아내분 칭찬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운동 재능은 다 내 아내를 닮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내분이 학창 시절에 농구 선수로 또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민 씨 첫째 아들이요, 굉장히 그 속이 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운동신경은 엄마를 닮은 게 맞는데 끈기는 또 아빠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김정민 씨의 마음을 굉장히 훈훈하게 이 감동을 안겨준 겁니다. 사실 김정민 씨가 연예계에서 또 부성애로 이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손에 꼽히는, 그러니까 사실 부성애라고 얘기하면은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이렇게 대놓고 외치진 않잖아요. 근데 김정민 씨 같은 경우는 외부로 좀 표현하는, 발산하는 부성애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버킷리스트를 물었을 때도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해서 만약 어느 팀의 선수가 된다면 내가 그 팀의 응원가를 헌정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남다른 아들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집에 이제 뭐 아내와 새 아들이 있었으면 사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서 행복이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다 떠났단 말이죠. 맞습니다. 김정민 씨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자들에 따르면 한 6개월은 굉장히 적적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익숙해진다고 하더라. 아내와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다라면서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이 장단이 있고 또 양면이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로서 또 좋은 점도 있다고 해요. 김정민 씨가 얼마 전에 일본에 4박 5일을 갔다 왔는데 가족에게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 때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단 3일만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어머 너무 잘한다, 어머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막 가족들의 불타는 칭찬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하나 캐치를 했는데 이렇게 기러기 아빠에 대한 이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재용 MC가 굉장히 씩하고 그런 미소를 지금 짓고 계셔서. 아니 저는 왜냐면 기러기 아빠들의 이미지가 있어요. 영화에서 봐서 그런지 네. 아이들 거기서 새 아이가 축구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축구 막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라면 먹고
송강호 씨 무한 세계. 근데 김정민 씨는 자기 관리를 또 잘한다면서요. 그렇죠. 김정민 씨 하면은 또 연예계 대표 동안 스타로 손꼽히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이면은 김정민 씨가 데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아주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데뷔했을 때랑 지금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데는 아주 김정민 씨의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는데요. 김정민 씨 젊은 시절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kg 넘지 않기 하면서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매일 운동을 병행하면서 평소 3kg 관리를 습관화한다고 하네요. 네. 칭찬받기 위해서인가? 왜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김정민 씨 최근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정민아,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김정민 씨가 생각을 딱 해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답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나 아직은 죽을 수 없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일본에서 아내가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또 이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는 막내 아들의 나이가 이제 10살이에요. 이제 10살.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 아직 10년이나 남았고, 그러니까 건강관리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욕심 같아서는 내가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좀 더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나이를 아직 안 밝히셨는데 제가 좀 짓궂게 좀 밝히자면 김정민 씨가 올해 55세예요. 그런데 아이가 10살이니 아무래도 좀 그런 건강관리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철두철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빠로서의 건강관리가 최고의 노후 대비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네. 나 이렇게 동질감이 확 들어. 이댁 저 막내도 10살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 막내도 만으로 10살. 어떻게 눈물이 다 나시나. 눈물이 보이셔서. 김정민 씨 전에 특종 연애시대 할 때 같이 했었는데 한번 봅시다. 김정민 씨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난달 11월 17일에 고 최준영 씨의 노래 영원. 이거 정말 남자분들 좋아하고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시는 노래죠. 이거를 리메이크를 했어요. 사실 두 분이 막역했어서 이제 친구가 이렇게 먼저 떠나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10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다시 친구가 그립고 친구 노래 부르게 되고 그래서 내 느낌으로 재해석한 노래를 이렇게 발매하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최진영 씨 버전도 부르시고 김정민 씨 버전도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굴까요? 네, 물 건너에 가족을 둔 스타들 세 번째 주인공은요. 기러기 아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배우 권상우 씨입니다. 권상우 씨. 근데 권상우 씨는 왜 기러기 아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단 아내 손태영 씨와 아들 그리고 딸이 미국에 체류 중인데요. 작품이 있으면 그냥 난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뿐이다. 기러기 아빠라는 말은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 권상우 씨가요. 촬영을 할 때만 한국에 있고 그 외에는 미국에 건너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자주 연락해서 자주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지낸다라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만났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손태영 씨가요 또 SNS에 권상우 씨가 보낸 이 SNS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 부부를 옆에서 보면서 특히 권상우 씨를 보면서 제 워너비 롤모델이랄까요? 저도요. 제가 결혼하면 이렇게 살고 싶다. 상우 오빠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손태영 씨가 공개한 이 문자 내용을 보니까 제가 또 너무 부럽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좋을 것 같지? 차라리 빨리 촬영하고 싶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니 다행이지? 보고 싶다. 너도, 리호도, 루키도 사랑해 라고 이 손편지에 담은 그리움을 정했는데 정말? 아니 요즘 누가 이렇게 손으로 써서 주냐고요. 어떤 남편이 이러냐고요. 너무 부럽네요. 제가 그 영상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보는 이유는 사실 권상우 씨 보려고 봐요. 그죠. 정말 여전히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네, 안 보신 분들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거나 권상우 씨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수기인 일할 때는 한국에 또 비수기인 쉴 때는 미국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건데 오히려 이런 생활 패턴에 많은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요?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요. 집에 혼자 있을 땐 쓸쓸하지만 또 촬영하면 바쁘게 지내고 그러다가 촬영 없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아빠 노릇하고 이게 뭐가 좋으냐면 한국에 내내 있을 때는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렇게 잠깐 또 가가지고 쉴 때 미국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봅니다. 그때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민 씨 일본 가깝잖아요. 권상우 씨 미국 왔다 갔다 좀 멋이네요. 네. 근데 미국에서 어느 동네 살아요? 네, 권상우 씨 부부 2020년에 미국 뉴저지주로 아이들과 이주를 갔는데요. 최근에 손태영 씨가 본인 개인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뉴저지 라이프를 공개를 또 했습니다. 권상우 씨 부부가 뉴저지 사는 집 어떤지 지금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미국에 있으면서 지내고 있는 저희 집입니다. 이야. 미국 땅이 넓어서 집도 넓을까요? 바로 들어오면 왼쪽으로 신혼 공간이죠. 야. 아니 근데 그 집 크기와 비교했을 때 거실은 조금 아담한 것 같기도 한데요. 영상으로 봤을 때. 방금 살짝 보신 곳을 거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작은 이유 따로 있습니다. 이 공간이 그러니까 손태영 씨가 이 영상을 공개한 게 처음 채널을 만들고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제가 34번째 구독자였습니다. 제가 간단이지만 들어갔었을 때 이 공간은 그냥 아이들이 와서 잠깐 쉬는 공간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왜냐? 메인 거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권상우 씨 부부가 따로 쉬고 있는 이 공간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간. 네. 세상에. 이제 TV 보는 공간. 항상 여기 앉아서 이렇게 눈이 오면 저 창으로 눈을 뜨고 이렇게 돌리면 뭐가 되나 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켰다, 그치? 옛날에. 겨울에 진짜 예쁘다. 예뻐. 딱 진짜 미국 집의 뭐 그런 가정을 느끼는. 그렇죠. 미국 가정집의 상징인 이 벽난로를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음은요. 또 여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제가 또 요즘 요리하는 데 취미가 붙어가지고 주방 큰 곳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외치고 있는데 주방이 정말 큽니다. 이 주방 한번 함께 보시죠. 여기는 저희 주방 이제. 진짜 여기는 6구라고 했는데 실력이 4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혼자 다 하세요? 이거를? 어떤가요? 요리를? 네, 왜냐면 일단 미국에서 누군가 이제 도움을 받기에는 좀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한 달에 2번 청소해 주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럼 나머지는 이 다 한다고? 28일은 내가 하죠. 집이 커서 관리하기 힘들 텐데. 네, 그런데 손태영 씨가 사실 굉장한 살림꾼이라 이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이 살림 노하우를 공개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족이 모두가 사랑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마당인데요. 마당도 함께 보시죠. 이것 때문에 남편이 이 집을 참 좋아했어요. 마당? 이거 개인 마당이에요? 이건 집에 같이 있는 거. 너무 부러운데요. 와. 어머. 꿈에 그리던 집이에요. 놀이터가 있네. 여기서는 사슴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사슴? 네. 뭐가 지나? 사슴이 지나요? 뜯어 먹고 여기서 뜯어 먹고. 어머 그러네요. 네. 와. 야 부럽네요. 야, 뉴저지가 원래 사슴도 다니고 이러는데. 아니, 도심 속에, 야. 그래서, 저 집이 그래서 얼마인 거예요? 아니, 권상우 씨 부부가 이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2019년도에 매입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권상우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사실 이 영상 이후에 이 한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일종의 그 관광 코스 아닌 관광 코스가 돼서 기자인 저한테 제가 친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끔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여기가 권상우네 집이래. 그래서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는 일종의 코스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위치가 조용하고요. 또
굉장히 살기 좋은 이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뉴욕 맨하튼까지 버스로 1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고요. 실력이 좋은 교사 그리고 잘 갖춰진 시스템의 국공립 학교가 많아서 그 교육열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요. 또 한국인 그리고 유대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공부를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요. 안전하게 뭔가 아이들을 기러기라도 엄마가 이제 아빠가 잠시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최적의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집은 독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언제나 훅 원하면 날아가서 가족 만나고 그런 보고 싶어도 있구나. 못 가고 이런 게 이제 기러기인데. 기러기죠. 근데 이제 그 부부가 헤어져 있으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건데 이런 집은 걱정할 게 없겠네. 보고 싶으면 그냥 날아가면 돼. 독수리. 그렇죠. 걱정할 것도 없고 원래 뭐 손태영 씨 얘기입니다. 남편이 해외 촬영 있으면 해외에 있다가 촬영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해외가 한국이 됐을 뿐이죠. 한국에서 촬영하고 미국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뭐 별 문제 없다 그래요. 네. 근데 권사우 씨 부부는 왜 또 다른 보금지로 미국의 뉴저지를 택했을까요? 이게 손태영 씨의 어떻게 보면은 희생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각오가 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결정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내가 이 아이들을 학원에 이렇게 다니게 하면서 그 교육열을 내가 뒷받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때부터 그럼 외국에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서 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손태영 씨의 언니가 뉴저지 쪽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이 뉴저지가 조금 더 편안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가 된 거죠. 네. 자,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 건너에 가족을 둔 스타들 네 번째 주인공은요. 편의점 도시락 먹다가 운 적이 있는 14년 차 기러기 아빠 가수 윤상 씨입니다. 네, 이게 기록이야. 이게 기록이에요. 편의점 이게. 도시락 먹다가 울고 이게 기록이라고. 아니 2010년부터 가수 윤상 씨의 기러기 생활이 시작이 돼서 14년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25일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한 15년 차가 되는 건데. 15년 차 기록이요? 윤상 씨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전자레인지 한 30초 정도, 40초 정도 이렇게 돌려서 먹잖아요. 돌렸대요. 띵! 문을 딱 열었는데 밥을 한 술 떴는데 밥이 아직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다시 넣고 돌렸다고 합니다. 띵! 다시 꺼냈어요. 근데 밥은 알맞게 지금 따뜻한데 너무 퍼석거려. 밥을 너무 이제 오버쿡한 거죠. 그래서 퍼석거리고 맛이 없는 밥이 됐는데 이 반찬은 이미 너무 오버쿡이 돼서 뜨겁고 흐물거리고 이 전자레인지로 밥 하나 먹기 힘든 이 사회생활. 그러니까 윤상 씨가 이때 갑자기 그 서글픔이 확 몰려들어서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서러울 수 있어요. 밥이 제일 중요해요. 밥은 진짜 잘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요거도 더 슬퍼요. 윤상 씨가 그래서 이 편의점 사건 며칠 후에 아내한테 나 이러이러해가지고 눈물이 났어, 서러웠어 얘기를 했더니 아내의 돌아온 답변이 나도 외로워. 이거였대요. 그래서 윤상 씨가 기러기 부부의 이 첫째 문항은 서로 지나친 감정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뭐 약물 오남용하지 말자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그 부부끼리도 감정 표현도 못하면 어떡하나요? 윤상 씨 갑자기 왜 이렇게 짠하죠? 짠해요. 아니 근데 14년 기록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윤상 씨가 이제 2002년에 결혼을 함과 동시에 미국 유학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 때문에 윤상 씨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오고 1, 2년 뒤에 가족이 돌아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4년 차 기러기 아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기러기 아빠 하면 아빠를 되게 굉장히 안타깝게 보시잖아요. 혼자 근데, 있으니까. 그것도 슬프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14년 동안 혼자 독방 육아를 했다는 것과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심지어 윤상 씨 부부 슬하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 한 방송에 출연한 윤상 씨 이 아내가요. 아들이 둘이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아이들이 이해를 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알지는 내가 못하는 것 같다. 아이들을 저 혼자 맡고 있다는 게 이 넓은 땅에서 아이들이 나만 보고 있다는 게 책임감이 무겁다라면서 기러기 엄마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들들 키울래도 힘든데 타지에
대해서 더 힘들겠죠. 그래서 네. 윤상 씨가 여자로서도 사랑하고 아내로서도 사랑하지만 아이들의 엄마로서 존경한다. 이러면서 아내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기러기 생활 14년이라도 부부 사이는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뭐 웬만큼 사랑해서 24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부 사이에 굳건한 사랑, 굳건한 신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부부가 이렇게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두 사람 다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믿기 때문에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서 애들 좀 커서 같이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그런 윤상 씨가 아내의 사랑을 좀 뺏겼다라고 느낀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윤상 씨의 질투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윤상 씨의 두 아들인데요. 아내에게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바람에 또 이 윤상 씨 남편에 대한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도 서러워서 이 아내의 사랑을 아들들에게 다 빼앗겨서 아주 서러움에 오열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윤상 씨 아들이 뭐 그룹 라이즈로 데뷔했다 근데 이러네. 데뷔. 연예인. 네. 너희가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아주. 그렇구나. 네. 거의 시아버지입니다.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물 건너의 가족을 둔 스타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소식 있으니까 우산 챙기시고요. 네, 다행히 양이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